민족주의적 체육 사상의 전개 부분이었고요. 자, 이어서 사회체육 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당시에 민족주의적 사회체육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뭐 그런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 청년회 중심의 체육활동 뭐 이런 내용인데요. 청년회라는 것은 그 YMCA가 이제 황성기독교 청년회였고요. 대표적으로 그 밖에 각종 지역에 있는 단체들을 말합니다. 체육단체.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3.1 운동 이후에 그 체육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주로 얘기했듯이 학교 체육을 통해서 이제 근대 스포츠가 널리 보급되었다는 면과 함께 이 체육이 학생들 말고도 전 계층에 보편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해왔다. 이런 그 사회체육의 발달이라는 의미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YMCA에는 야구단이 있었는데 이 팀이 하와이에 원정을 갑니다. 물론 당시에 하와이에 원정 간다는 것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어렵고 뭐 힘든 일이었겠죠. 그래서 뭐 당시에 그 모금 활동도 하고 그래서 어렵게 갔는데 이렇듯이 YMCA가 당시에 그 체육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서 뭐 이런 야구나 농구 같은 구기 종목 말고도 체조라든가 격투기 이런 다양한 종목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YMCA는 각종 스포츠 대회도 개최했는데 이 YMCA의 역할을 보면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1920년에 조선체육회라는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체육단체가 생기는데 그 회장을 역임했던 분 중에 신흥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925년도에 아예 그 조선체육회 회장 사무실을 그 YMCA에 설치할 정도로 YMCA가 그만큼 그 체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는 거겠죠, 당시에. 그리고 YMCA 말고 기타 지방 청년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단체들도 체육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서 민족 문화 활동을 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체육 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919년에 생긴 조선체육협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단체는 굉장히 중요한 단체이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일제에 어찌 보면 부역하는 일본인 위주의 일본인 체육단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단체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인들 사이에서는 이 우리의 체육을 진짜 대표할 우리의 단체가 필요하다. 이런 그 공감대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1920년 7월 13일에 창립총회를 통해서 이 조선체육협회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이 1919년에 조선체육협회가 먼저 생겼는데 그 단체는 일본인의 약간 어용적 성격이 있는 단체이다 보니 1920년에 조선인들의 체육단체인 조선체육회가 생겼다 이거죠.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립니다, 두 개가. 19년 협회, 20년 조선체육회 이렇게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체육회는 몇 년 후에 평양에서 생기는 관서체육회와 함께 그 쌍벽을 이루는 그 우리나라의 체육기관으로 성장합니다. 물론 뭐 그 둘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이 무렵에 약 50여 개의 체육단체가 생겼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별다른 기록도 없고 뭐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그게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조선체육회의 뿌리를 살펴보자면은 그보다 얼마 전에 그 이중국, 이원용 이런 분들이 주도해서 만든 고려구락부라는 게 있었어요. 고려구락부라는 것이 1920년 6월에 생겼는데
뭐 곧 그 조선체육회로 뭐 발전적으로 해체해서 통합되죠. 그래서 이 조선체육회의 초대 회장은 장두현, 이사장은 고원훈 뭐 이런 분들이 당시에 지도자 역할을 했고요. 자, 조선체육회가 하는 일, 어떤 일을 했나? 이게 시험에 잘 나오더라고요. 예. 조선체육회가 어떤 일을 했나? 자, 조선인의 체육을 지도 장려함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일단 체육을 가르치고 장려하고 이런 일을 했고, 또 체육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선전 이런 걸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 도서의 발행, 각종 경기 대회 주최 및 후원, 뭐 여기까지는 뭐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체육회의 목적에 합당한 사업, 즉 뭐 그 시설이나 용품 판매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런 시험 문제도 나왔던 것 같아요. 예전에 다음 중 뭐 조선체육회의 활동 상황으로 조선체육회의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뭐 이거 외에 뭐 다른 거를 하나 넣어가지고 시험 문제로 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조선체육회가 했던 그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1920년 11월에 제1회 전조선 야구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대회가 의미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은 그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전국체육대회, 전국체전의 기원이 돼요. 그래서 2020년도에 마침 그 100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주년 기념식도 했고, 물론 그때 코로나 전국이었지만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조선 야구대회를 누가 개최했냐면 조선체육회에서 개최했는데 그게 전국체전의 기원이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 있으니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좀 헷갈리게 나온 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약간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정리를 다시 한번 하자면은 조선체육계라는 그 학술지가 있어요. 뭐 잡지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1933년에 발행을 시작한 그 건데, 이게 제가 어저께 지난 시간에 조선체육협회의 기관지였다고 했는데 이거는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확실하지가 않아서 죄송한데 이건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분명한 것은 조선체육계가 조선체육회의 기관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체육회 인사들이 많이 기고를 했고요. 또 이 조선체육계라는 잡지가 최초의 근대적 체육학술지라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뭐 이 잡지가 사실 오래 가진 못했어요. 한 2년 정도 운영하다가 뭐 그 재정난으로 발간을 중단했는데, 아무튼 이 조선체육계라는 잡지가 뭐 그런 의미가 있다는 정도 확인해 보시고, 아마 이게 조선체육협회의 기관지였는지 그거는 제가 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체육회가 했던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조선체육회뿐만 아니고 이제 이 무렵에 아까 얘기했던 관서체육회 같은 체육단체들이 했던 일이 민족주의 체육의 그 산실 역할을 한 건데, 일례로 1934년에 일제가 축구 통제령이라는 거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뭐 축구 경기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도 모이고, 또 뭐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은 뭐 대한독립 만세도 부르고 이러니까 너무 좀 귀찮은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그래서 축구 통제령을 이런 걸 발표했는데 당연히 반발을 합니다. 이런 민족주의 체육단체에서. 당시에 그 반대 성명을 발표했던 분이 관서체육회장이던 고당 조만식 선생인데 이분은 뭐 독립운동가이고 한데 나중에는 이분이 사실 해방이 되고 나서 해방 정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월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초창기에 북한 정권에서 한 자리도 차지하고 그러다가 뭐 이제 김일성에 의해서 숙청을 당하는데, 결국 어쨌든 뭐 굉장히 존경받는 민족 지도자였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반대 성명을 했던 일이 있고, 조만식 선생은 다름 아닌 관서체육회의 대표였다 이거죠.
자, 빨리 넘어가서 해외의 민족주의적 체육활동. 당시에 앞서 동경 유학생들이 모국 방문 야구 경기에서 최초로 유니폼이나 새로운 장비를 소개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 동경 유학생들이 국내 방문 경기에서 축구나 정구, 럭비 같은 다양한 그 종목을 선보였고요. 또 1922년에는 그 중국의 상하이 유학생들이 모국을 방문해서 축구 경기도 하고, 또 하와이 동포 2세 야구팀 그리고 배구팀이 모국을 방문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앞서서 제가 YMCA 야구단이 하와이에 갔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나 봐요. 자, 다음으로 학교 체육과 그에 대한 일제의 민족 이간 책동 이란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일본이 1922년 2월에 제2차 조선 교육령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수업 연한을 연장하고 조선어를 필수 과목화하며 한국과 일본 학생이 공학으로 다니게 하고 사범학교 및 대학 설치에 길을 열어 표면적으로는 일본 학제와 같게 해서 조선에 대한 융화 정책을 내세우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뭐 기본적인 일제의 저희는 뭐 변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점점 좀 유화적으로 가긴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생긴 현상이 뭐냐면은 교육을 받는 계층이 늘어나게 되고요. 또 학교 체육의 역할이 사회 체육까지 포함하며 넓어지게 됩니다. 앞서 1914년에 체조 교수 요목을 일제가 공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1927년도에 이 학교 체조 교수 요목을 개편을 해서 체조 외에 그간 새로 도입한 많은 근대 스포츠를 반영하고요. 체육을 체조, 유희, 경기, 교련 이렇게 4개로 분화를 하게 되는데 앞에 둘은 흥미 위주의 오락 유희 활동이고요. 뒤에 둘은 약간 전체주의적 체육, 특히 뭐 약간 군사훈련 같은 이런 것들 역할을 담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일제가 만든 이 시스템이 사실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육에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뭐 저도 예전에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교련도 했고 그런데요. 뭐 그런 일제의 잔재가 남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무렵에는 운동 경기를 하던 도중에 과열 현상이 벌어져서 이제 이거를 보고 또 일제가 이간 책동을 벌이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제하에서 이제 각종 학원 스포츠가 발전하다 보니까 학교들은 운동 선수를 양성하고 새로운 스포츠를 보급하는 역할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운동부가 학교와 지역의 명예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소수 뭐 잘하는 운동선수들은 특혜를 받기도 하고 뭐 공부를 안 해도 된다든가 뭐 수업을 안 나온다든가 이런 그 특혜가 있었죠. 그리고 일반 학생들은 뭐 이게 체육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뭐 이런 그 폐단이 있었죠, 분명히. 그리고 이제 더 나쁜 것은 사실 각종 경기 대회에서 뭐 분규나 구타 같은 안 좋은 사건들이 다수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일제가 이제 뭐 못하게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그 운동 경기나 스포츠에 나타나는 민족주의적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시간을 마칠 텐데요. 자, 우리나라 선수들이 앞서 이제 국제 경기에 많이 참가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1932년도에 그 로스앤젤레스 즉 LA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우리나라가 마라톤의 선수를 파견을 합니다. 2명이 나갔는데 김은배라는 선수가 6위, 권태하라는 선수가 9위를 차지합니다. 대단한 업적이었죠. 당시 생각해 보면은 이런 분들의 그 앞서서 갔던 길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했듯이 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송기정 금메달, 남승용 동메달 이런 그 쾌거를 이루게 된 겁니다. 이때 있었던 동아일보의 일장기 말소 사건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당시에 또 한국 축구팀들이 일본을 원정 간다든가 하면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고 또 그랬던 일도 있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경기를 당연히 했는데 1926년도에 제2회 조선 신궁 대회라는 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조선 신궁 대회라는 게 벌써 그 한자가 벌써 일본 냄새가 훅 나지 않습니까? 이게 신자가 뭐 갓 할 때 그 신이고요. 궁은 그 궁전할 때 그 궁궐할 때 그 궁자인데 일본 말로는 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신궁 대회라는 건 일본이 만든 대회예요. 1925년도에 시작했고 이 대회를 위해서 당시에 경성운동장, 나중에 서울운동장, 동대문운동장으로 바뀌는 그 운동장을 짓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런 대회를 하다 보면 이제 한국과 일본 선수가 같이 뭐 대결을 하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국 선수가 이겼을 때 그걸 대서특필하고 뭐 다 같이 기뻐하고 그랬던 일이 있고, 당연히 이제 운동장에서 일본과 충돌하고 뭐 민족 감정이 터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대표적인 그런 민족주의적 성격의 사건으로서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일장기 말소 사건인데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나서 그 사진을 동아일보가 1936년 8월 25일자 석간에 그 사진을 게재할 때 그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워버린 사건입니다. 그 당시 체육기자였던 이길용 선생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3.1운동 때 그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 옥고를 치르기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당시 미술 담당 기자였던 그 청전 이상범 화백, 뭐 이분은 나중에 그 한국화의 대가가 됩니다만은 이분한테 요청을 해서 그 지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포토샵을 당시에 한 거죠. 그리고 동아일보뿐만 아니라 조선중앙일보도 마찬가지로 일장기를 지워서 사진을 올리게 되는데, 물론 여기 조선중앙일보는 지금의 조선일보, 중앙일보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당시에 여운영 선생이 운영하던 회사고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 이제 일제가 뭐 경악을 금치 못했겠죠. 그래서 당연히 그 동아일보를 당시에 9개월간 정간 조치하고 조선중앙일보를 폐간하는 이런 사태로 이어집니다. 어쨌든 이 일장기 말소 사건은 민족 의식을 고취하고 민족 말살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그 뜨겁게 저항했던 우리 민족의 정신을 보여줬던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뭐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일제 시대의 마지막 단계를 하면서 이제 시리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